리은미 동무, 따님 박지연 양이 아주 잘 자랐더군요. 생각 잘하시오. 박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그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4, 7, 평양. 평양이라는 두 글자가 성철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른 사진들도 있었고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와 소형, 무전기 같은 낡은 기계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아내 김영희에게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리은미 동무, 오래간만이요. 북쪽 억양의 그 한마디가 23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성철의 아내는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시장 골목을 걸으며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아침 도축장으로 향하고 밤이면 함께 설거지를 하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냉동고 뒤 좁은 틈새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성철은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영희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52이라는 나이답게 주름이 늘어 있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영희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도축장에 일찍 가야 해.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23년 동안 매일 아침 먹던 그 평범한 식단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영희가 성철의 점퍼를 건네주었습니다. 알았어. 당신도 가게 나올 때 따뜻하게 입고.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천 번은 오갔을 것입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도축장으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철은 라디오를 켰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날씨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성철에게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고기를 잘 팔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 가게로 돌아온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재래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장님, 오늘 삼겹살 좀 주세요. 돼지갈비 2kg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성철은 능숙하게 칼을 들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옆에서는 영희가 계산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몇 년째 부부야?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23해째요. 성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23해. 오래 사셨네. 비결이 뭐예요?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철은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도 성철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믿고 사는 거죠. 정오가 되자 영희가 뒷방에서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추워지니까 고기 찾는 사람이 많아.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 짧은 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요즘 취업 준비 어떻게 돼가? 성철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제 전화했는데 서류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걔는 공부한다고 도서관 간다고 했어요.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부는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성철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떡집, 채소가게, 생선가게. 30년을 이 골목에서 장사하며 성철은 모든 상인들과 친해졌습니다. 성철이 형? 옆 가게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돼? 성철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형은? 나도 그래.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영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보. 성철은 황급히 담배를 버리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냉동고 앞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성철이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냉동고가 갑자기 멈췄어요.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성철은 냉동고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냉동고는 20년 넘게 쓴 것이었고 언젠가는 고장날 줄 알았지만 하필 오늘이었습니다. 수리기사 불러야겠네.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뒤 수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능숙하게 공구함을 열고 냉동고를 살폈습니다. 이거 오래됐네요. 부품이 다 낡았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한번 봐야겠는데 벽에서 떼어내야 할 것 같아요. 기사는 냉동고를 벽에서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냉동고와 벽 사이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가 덜컹거리며 굴러나왔습니다. 먼지투성이 금속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였고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성철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도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여기 있던 거예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뒤편에서 포장을 하던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에 닿는 순간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그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수리기사는 1시간 정도 작업을 한 뒤 냉동고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일단 돌아가는데 오래 못 갈 거예요. 새 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사가 조언했습니다. 성철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기사를 보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철은 금속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고 흔들면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냉동고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철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자물쇠는 완전히 녹슬어 있었고 상자 자체도 낡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성철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냄비를 저으며 돌아봤다가 상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냉동고 뒤에서 나왔어. 열어봐도 될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성철은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몇 번 내리치자 녹슨 금속이 쉽게 부서졌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여러 장과 종이들, 그리고 손바닥만 한 기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먼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저으던 손이 멈췄고 그녀의 눈은 성철이 들고 있는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성철이 2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놀라움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자에서 김치찌개 국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지만 영희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성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이게 누구야? 영희는 몇 초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성철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는데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영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영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어딘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누가 숨겨둔 거겠죠. 그냥 버리세요. 성철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20대 중반의 여자. 그런데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눈매, 코, 입술의 선, 턱선까지도 어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당신 젊었을 때랑 좀 닮지 않았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작은 부엌 안에 울렸고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영희가 황급히 국자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성철은 알아챘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떨림이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23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성철은 영희의 모든 습관과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 걱정될 때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 피곤할 때 한숨을 쉬는 방식까지도. 하지만 지금 영희의 표정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안 닮았어요. 영희가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식기 전에. 그녀는 더 이상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둘러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평소라면 오늘 두부가 싸길래 많이 샀어요. 같은 이야기를 건넸을 텐데 영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상자를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영희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지연이가 어제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준호가 요즘 학교에서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이 식탁을 채웠는데 오늘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영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이것저것 맛보느라 배가 안 고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게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김치찌개 한 그릇을 함께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성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영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성철이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하고 웃으며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철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상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9시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영희는 현관으로 나가 준호의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남겨뒀어. 네, 고마워요, 엄마. 준호가 식탁에 앉자 영희는 찌개를 데워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시험 잘 봤어? 네, 수학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성철은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억지로 밝게 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저녁을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쉬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느렸고 자꾸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철은 거실에서 그런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밤 10시 영희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먼저 잘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편히 자. 성철은 대답했지만 잠자리에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성철은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폈습니다. 총 5장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가 찍혀 있었고 배경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철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4, 7, 평양, 평양. 그 두 글자가 성철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성철이 영희를 처음 만난 해였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래시장 떡집에서 일하던 영희.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일은 성실했고 손님들에게는 늘 정중했습니다. 성철은 정육점을 하다가 떡을 사러 갔다가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삼색떡 한 판 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몇 번 떡을 사러 가면서 성철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석 달쯤 됐어요. 어디 사세요? 근처 고시원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성철은 그녀가 외롭게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뒤 성철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녁 한번 같이 먹을래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트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요? 성철이 물었을 때 그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천의 고아예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성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자. 그녀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 뒤 성철은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1994년 7월이면 영희가 떡집에서 일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이라는 글씨. 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도 있었습니다.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기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4572로 서울 목표 접선. 성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목표 접선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소형 무전기 같은 기계. 낡았지만 어딘가 군용처럼 보였습니다. 성철은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영희는 내 아내야.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영희는 이 사진을 보고 저렇게 놀랐을까? 왜 손이 떨렸을까? 왜 밥을 먹지 못했을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성철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선반 위에서 가져온 상자 옆에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 안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다른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아마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3년 동안 영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심지어 준호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낡은 사진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 아내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성철의 머릿속에서 밤새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옆에서는 영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성철은 그것이 진짜 잠든 숨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희도 깨어 있는데 잠든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성철은 더욱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1시간도 채 안 되어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영희가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먼저 갈게. 천천히 나와. 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뜨지 않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세수도 대충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게에 가져가서 혼자 다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도축장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성철의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사진을 붙잡고 우는 영희의 모습, 그 떨리는 어깨와 소리 없는 눈물,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 가게로 돌아온 성철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장 골목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성철은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총 5장.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제 본 것으로 낡은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같은 여자가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키색 재킷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철은 사진을 창문 쪽으로 들어 올려 밝은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 얼굴이 영희와 닮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고 코의 형태도 같았으며 특히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영희와 똑같았습니다. 성철은 그 눈썹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영희가 웃을 때마다, 놀랄 때마다, 화날 때마다 그 눈썹이 움직이는 걸 2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진 속 여자도 똑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4, 7, 평양, 두 번째는 1994, 3, 훈련소, 세 번째는 1993, 12, 졸업. 성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라니요. 무슨 훈련소입니까? 그리고 졸업은 또 무엇의 졸업입니까? 네 번째 사진 뒷면에는 1994, 6, 최종 점검, 다섯 번째에는 1994, 7, 15,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 1994년 7월 15일 출발. 성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영희가 떡집에 처음 나타난 게 언제였죠? 7월 말쯤이었습니다. 성철이 처음 그녀를 본 날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휴전일이라 시장에 사람이 많았고 떡을 사려고 갔다가 새로 온 점원이 영희였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 출발, 7월 27일 떡집 등장. 열이틀의 간격. 성철은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암호 같은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19945715 서울, 목표 접선, 신분 세탁 완료, 거주지 확보. 신분 세탁이라는 단어가 성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세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종이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애 1970년생 신분증 번호 땡땡땡땡, 호적 등재 완료, 연고자 없음. 김영희. 그게 아내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에 따르면 그 이름은 1994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연고자 없음이라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성철이 영희와 결혼할 때 그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손에 자랐는데 그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호적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했고 혼인신고할 때 여러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성철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윗부분에는 작은 다이얼이 있었고 옆면에는 한글이 아닌 다른 글자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한자를 잘 읽지 못했지만 이건 한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쓰는 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철은 책상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1994년 7월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가짜 신분을 만들어 서울에 정착했으며 그 신분이 바로 김영희였다는 것. 그렇다면 영희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왜 내려왔습니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성철의 머릿속에서 지난 23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영희는 결혼식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지연이를 낳았을 때 영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때 그 감정도 거짓이었을까요? 준호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보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라니 이미 전쟁은 끝난 지 오래였는데. 하지만 당시 성철은 그냥 평화를 바라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은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처음 몇 년간 말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현을 썼고 억양도 살짝 달랐습니다. 이게 맛있네요. 대신 이게 좋네요 라고 말하거나 고맙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를 더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색함은 사라졌고 성철은 그저 지역 사투리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하고 넘겼고 가족 이야기를 하면 슬픈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성철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영희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자신의 친구를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성철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다들 멀리 살아서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을까요? 신분을 만들고 떡집에 취직하고 성철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모든 게 임무의 일부였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2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영희가 정말 북한 공작원이었다면 뭔가 활동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득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자가 냉동고 뒤에 숨겨진 건 언제쯤일까요? 냉동고는 23년 전 장인어른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희가 제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예요라고 말한 그 정육점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성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장례식도 영희가 혼자 치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가게 지키고 있어요. 영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면 그 장인어른도 정육점도 모든 것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설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희가 남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된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철은 그 무대 위에서 23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철은 황급히 상자를 서랍 안에 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뭘 드릴까요? 돼지고기 앞다리 1kg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성철은 기계적으로 고기를 썰었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 위에서 고기를 자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손님이 가고 또 다른 손님이 오고 아침 장사가 시작되었지만 성철의 마음은 뒷방에 숨겨둔 상자에 가 있었습니다. 10시쯤 영희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이 붓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성철은 알아봤습니다. 영희는 밤새 많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몸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도 돼. 성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을 했습니다. 성철은 고기를 썰고 영희는 포장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웠고 어색했으며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가 뒷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같이 먹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둘 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영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그 사진 속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고, 평양은 무슨 평양이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암호문, 무전기, 그리고 영희의 반응. 성철에게 필요한 건 증거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묻고 그 대답을 들을 용기.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성철과 영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로 갔고 손님을 받고 고기를 썰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영희는 성철의 눈을 피했고 성철은 영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성철은 뒷방에 숨겨둔 상자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볼 때마다 영희와 더 닮아 보였고 암호무늬 숫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철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북한 공작원, 신분 세탁, 1990년대 간첩 사건,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남쪽에 내려와 수십 년간 평범하게 살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성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엔 가족과 밥을 먹었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성철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 사람들이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와 영희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연이와 준호가 엄마를 잃는 모습을,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성철은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영희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철은 장민국을 떠올렸습니다. 정육점의 오랜 단골이자 과거에 국정원에서 일했다는 그 사람. 민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성철보다는 이런 일에 대해 더 잘 알 테니까요. 나흘째 오후 민국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삼겹살 좀 주세요. 민국이 말했습니다. 성철은 고기를 썰면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형, 잠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울까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국은 잠시 성철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성철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국이 먼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 예전에 국정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북한 쪽 일도 했고. 응, 그랬지. 근데 그게 왜? 그쪽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간첩 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민국은 담배를 피우며 성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뉴스 보고 그냥 궁금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성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오래전에 북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평범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민국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철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TV에서 그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수십 년을 숨어 살다가 잡히는 사람들. 민국은 한참 성철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다면 설령 활동을 안 했어도 불법 입국 자체가 범죄야. 근데 자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
특히 오래 활동 안 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성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수하면 가족은 어떻게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면. 민국은 담배를 버리고 새 담배를 꺼냈습니다. 가족은 보호받아. 물론 처음엔 조사받겠지만 가족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아. 오히려 자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민국은 성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북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야. 옛날 공작원들을 재활용하려고 하거든. 북쪽에서. 한번 공작원이었던 사람은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 10년, 20년 조용히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어. 성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오면 어떻게 돼요? 협박하지. 가족을 인질 삼아서. 북쪽에 남은 가족이 있으면 그쪽을 위협하고 없으면 남쪽에서 만든 가족을 위협해.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아이들도 있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지? 이걸 다 지키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민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거부하면 신고당하고 따르면 범죄자가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이야. 성철은 손이 떨려서 담배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국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자수하는 게 최선이야. 민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받기 전에 일단 자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 북쪽에서 뭘 하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근데 협박에 굴복해서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공범이 되는 거니까. 성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봤지. 몇 명은 잘 자수해서 새 삶을 살았고 몇 명은 끝까지 숨다가 체포되었어. 그리고 몇 명은 민국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르다 걸렸어.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리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멀게 들렸고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희에게 자수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23년의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와 준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아. 민국이 성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뭔가 알고 있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하지 마. 민국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 이쪽 일 30년 했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 눈만 봐도 알아. 너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잖아. 혹시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약속해. 만약 내가 정말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반드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성철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국이 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숨기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마주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그건 내가 30년 동안 수없이 봐온 일이야.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국은 성철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철은 혼자 남아 담배를 끝까지 피웠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가자 영희가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철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뉴스 이야기.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성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도 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국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협박받기 전에 자수하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영희는 이미 23년 동안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삶을 지키고 싶어서였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성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영희가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23년 동안 쌓아온 이 삶,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가게로 가고 저녁을 먹는 이 일상, 그것이 가짜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성철은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을 때 성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밤 영희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저녁 먹을래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응, 먹을게.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영희가 밥과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23년 동안 수없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었지만 오늘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아빠 왔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응,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성철은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씹을 때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만 이리저리 옮길 뿐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성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아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인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9시가 넘자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지연아.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면접이 있어서요. 그래, 잘하고. 긴장하지 말고. 네, 고마워요, 아빠. 엄마 바꿔주세요. 성철은 전화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딸과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면접? 떨지 말고 자신 있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철과 한 뼘 정도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옆에 붙어 앉았을 텐데 오늘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사실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준호가 방에서 나와 자러 갈게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편히 자.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성철과 영희만 남았습니다. 성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영희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성철은 일어나서 거실 선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낡은 금속 상자를, 냉동고 뒤에서 나온 그 상자를. 영희는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그거 안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 성철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신경 쓰여서. 그냥 오래된 쓰레기잖아요. 버려요. 영희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요. 성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영희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상자를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5장 모두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젊은 여자, 군복을 입은 모습, 단체 사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잖아요. 이 사람. 성철이 사진을 영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눈매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심지어 왼쪽 눈썹 끝이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진을 보고 그렇게 울었어요? 성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 밤에 봤어요. 당신이 거실에서 이 사진 붙잡고 울고 있는 거. 왜 울었어요? 모르는 사람 사진인데?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성철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암호가 적힌 종이,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그 종이를. 여기 보세요. 1994년 7월 15일 서울 목표 접선 신분 세탁 완료. 이게 뭐예요? 신분을 세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계속했습니다. 김영희 1970년생 연고자 없음. 이것도 여기 적혀 있어요. 당신 이름이, 당신 정보가 1994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만해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설명만 해주면 그만둘게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만 말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희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성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면 후회할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성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진실을.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리은미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리은미. 김영희가 아니라 리은미. 북쪽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1994년 7월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영희의, 아니 은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24살 때 임무를 받고 성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는데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임무를 받고 그 말의 의미를 성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민국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작원, 신분 세탁, 평범한 삶으로 위장. 당신은 성철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간첩이었어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끝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요.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만 실제로 활동한 건 처음 5년뿐이에요. 결혼하고 지연이를 낳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고도 안 하고 연락도 끊고. 성철은 계산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 자신들이 결혼한 게 1996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난 게 1998년. 은미의 말대로라면 지연이가 태어난 뒤부터는 활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3년 중 처음 10년은 속임수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나는? 성철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그것도 임무의 일부였어요?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정육점 사장과 결혼하면 시장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정보도 얻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을 알게 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캐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성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물어봤죠. 믿었으니까. 당신이 천에 고아라고 했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우리 가족은 진짜예요. 은미가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 23년은 진짜였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거짓이었잖아요. 성철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깰까봐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잖아요. 나를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이 모든 게. 은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철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믿어줘요. 지난 20년은 진짜였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였고 지연이와 준호의 엄마였어요. 그게 내 진짜 정체예요. 성철은 은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밤하늘이 보였고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쪽에서 연락은 없었어요? 성철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넘게. 아마 나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성철과 은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철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은미 동무, 오래간만이요. 그 말투는 낯설었습니다. 억양이 달랐고 발음도 달랐으며 무엇보다 동무라는 호칭이 이 남쪽 땅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성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영희와, 아니 은미와 같은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남자는 모자를 살짝 올려 얼굴을 드러냈는데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성철을 지나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은미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성철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라고. 성철이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성철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성철은 통증에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 깨우고 싶지 않을 거요. 특히 아드님이 자고 계시지 않소? 그 말에 성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남자는 성철의 손목을 놓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다리를 꼬고 팔을 소파 등받이에 올린 채로. 리은미 동무, 23년 동안 편하게 살았구려. 남자가 은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고도 없이 잠적하다니. 조직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은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남자와 은미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경찰? 좋소. 부르시오. 그럼 내가 경찰한테 말해주지. 이 집 안주인이 북조선에서 파견된 공작원이라고. 1994년에 불법 입국해서 가짜 신분으로 23년을 살았다고. 그럼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겠소? 성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은미가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남자는 성철의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현명한 분이구려. 앉으시오. 우리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성철은 천천히 은미 옆에 앉았습니다. 은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담배 피워도 되겠소? 물어보긴 했지만 이미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오. 습관이라서. 하지만 담배를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재떨이를 찾다가 없자 바닥에 재를 털었습니다. 성철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리은미 동무, 23년 동안 뭘 하고 살았소? 남자가 물었습니다. 조직은 동무를 잊지 않았소. 동무가 여기서 뭘 하고 사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딸이 어디 대학 다니는지,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소. 은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은 놔둬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끝? 동무는 언제 끝났다고 허락받았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직의 명령 없이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고 혼자 여기서 편하게 살았소? 그게 어디 동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오? 10년도 더 됐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필요할 때 동무들을 찾소? 남자가 담배를 재떨이 대신 바닥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성철은 그것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무는 오래 여기서 살았소. 신분도 깨끗하고 의심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오. 무슨 소리예요? 성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자는 성철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 당신은 23년 동안 누구랑 산 줄도 모르고 살았소? 참 순진하구려. 남자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았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연이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지연이가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을 미행했어요? 미행이 아니오. 확인이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따님 박지연 양. 24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지요? 참 예쁘게 자랐더군요. 은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그녀가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손댄다뇨? 우리가 뭐 하겠소? 다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무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원에 제보가 들어갈 거요. 동무 정체가 밝혀지면 따님은 어떻게 되겠소? 취업은 물 건너가고 학교에서는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겠지요. 당신들, 성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정체가 뭐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남자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단하오. 리은미 동무, 당신 정육점 단골 손님 중에 국방부 직원 있지 않소? 김상훈이라고 과장급 되는 사람.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정부가 오오. 당신이 그 가정부를 소개해 주시오.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력서가 있소. 이 사람을 소개해 주면 돼요. 성철은 이력서를 받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경력, 모든 게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내를 이용해서 국방부 직원 집에 간첩을 심으려는 거예요? 간첩이라뇨. 그냥 가정부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사람. 그게 무슨 문제요? 우리 아내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해요. 절대로.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동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교문을 나오는 모습, 학원 가는 모습,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모습. 아드님도 참 씩씩하게 자랐더군요. 17살 내년이면 수능이지요? 근데 만약 엄마가 간첩이라는 게 밝혀지면 수능도 못 보겠군요. 아니, 학교에도 못 다니겠지. 은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럼 협조하시오.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오. 그냥 김상훈 과장한테 가정부 한 명 소개해주면 돼요. 그게 끝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성철이 소리쳤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요구하고 계속 협박하고 끝이 없잖아요.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그건 동무들이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달렸소.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일 드리겠소. 3일 안에 답을 주시오.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오. 그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 그러면 그는 지연이 사진을 집어 흔들었습니다. 따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 국정원 조사실은 무섭다던데. 남자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아, 참고로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여기저기 사람을 심어뒀소. 동무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소. 신고하는 순간 따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요. 북조선 간첩의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잊지 마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과 아들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짜 이력서가 놓여 있었으며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은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은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성철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지연이, 학교 가는 준호.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과거도 지금 이 위협도. 성철은 깨달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밖에서는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미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북쪽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자수하거나. 새벽 3시쯤 은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국정원에 가서 모든 걸 밝힐게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성철은 은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저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국 씨가 그랬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위협하고 결국 더 큰 범죄에 연루된다고. 차라리 지금 자수하는 게 나아요. 성철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눈이 따가웠으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면 나는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해요? 엄마가 북한 간첩이었다고? 지연이는 취업 준비하고 있고 준호는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에요. 나는 잘못했어요. 23년 전에 내가 선택한 일이고 그 대가를 지금 치러야 해요. 당신과 아이들이 나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게 할 수는 없어요. 성철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잠들어 있는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국 형한테 가봐야겠어요. 성철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언을 들어야 해요. 혼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인데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게요. 성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아이들 깨면 평소처럼 아침 챙겨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애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 기댄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은미는 어느 순간 성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성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지만 성철은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철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미도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는 그 익숙한 동작들이 오늘따라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시쯤 준호가 일어났고 엄마 아침 뭐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얼른 씻고 와. 은미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성철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정체도 어젯밤 찾아온 남자도 지금 이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성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가 학교에 간 뒤 성철은 은미에게 말했습니다. 나 민국 형한테 갔다 올게. 가게는 조금 늦게 열어도 돼요. 알았어요. 은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성철은 트럭을 몰고 민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국은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살았는데 아침 8시쯤 도착하자 마침 민국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철아, 왜 이렇게 일찍? 그는 성철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형,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성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성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냉동고 뒤에서 나온 상자, 사진과 암호문과 무전기, 아내의 고백, 그리고 어젯밤 찾아온 남자까지. 말하는 동안 성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민국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고 마지막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민국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자수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감옥에 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요? 근데 저들 말을 들으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잖아요. 민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수가 맞아. 지금 당장. 하지만 성철이 항변하려 했습니다. 들어봐. 민국이 성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하면 내 아내는 처벌받겠지만 가족은 보호받을 수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10년 넘게 활동 안 했고 협박받는 상황에서 자수한 거니까 형량이 많이 줄어. 집행유예도 가능해. 형량이 줄어도 감옥은 가잖아요. 그래, 감옥은 갈 수도 있어. 민국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선이야. 만약 저들 말을 들으면 내 아내는 다시 공작원이 되는 거야. 국방부 직원 집에 간첩을 심는 걸 도운 거니까 현행범이 되는 거지. 그럼 형량이 훨씬 무거워. 10년, 20년도 가능해. 그리고 그때는 가족도 연루돼. 성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피해자야. 민국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 조사도 받고 주변 시선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엄마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수한 거니까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내가 봐온 케이스가 몇 개 있어. 민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적응했어. 형 받고 교도소 다녀오고 그 다음에 새 삶을 살았어. 가족들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어. 근데 끝까지 숨다가 걸린 사람들, 협박에 굴복한 사람들은 가족까지 다 무너졌어.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국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국정원에 넘긴다는 게, 그녀가 감옥에 간다는 게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철아. 민국이 성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수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국정원에 내 아는 사람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자수할 수 있게 해줄게. 성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국의 눈빛은 진지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형. 고마워할 거 없어. 친구 아니냐? 민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같이 국정원 가자. 내가 동행해 줄게. 아이들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말하는 게 나아. 힘들겠지만 정직하게 말해. 아이들이 이해할 거야. 성철은 민국의 집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국정원에 가자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족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에서는 아빠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성철도 몇 년 전까지는 저렇게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문제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끝났습니다. 냉동고 뒤에서 나온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철은 한숨을 쉬고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철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국 형이 그래요. 자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언제 갈까요? 오늘 저녁에 민국 형이 같이 가주겠대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한테 말해야 해요. 지연이 불러요. 집에 와야 한다고.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말해요. 성철이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 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왜 갑자기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녁 6시 학원에서 돌아온 준호도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족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부모를 쳐다보고 있었고 성철은 은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은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렸지만 성철은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거실에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는데 지연이는 24살 어른이 되어 있었고 준호는 아직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었지만 두 아이 모두 엄마를 닮아 눈매가 예뻤습니다. 은미는 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운동회에 가서 도시락을 싸주고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프세요? 병원 검사 받으셨어요?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는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와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이요? 그러면 엄마는 탈북자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은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엄마는 1994년에 남쪽으로 내려왔어. 24살 때. 근데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임무를 받고 온 거였어. 임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임무요? 성철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어. 남쪽에 정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고 내려왔어.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엄마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첩이었다는 말이에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너희 아빠를 만나고 지연이를 낳고 모든 게 바뀌었어. 나는 더 이상 공작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10년도 더 전에 모든 연락을 끊었어.
10년 전이면 지연이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6살 때쯤이네요. 그래.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 은미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결심했어. 이 삶이 진짜라고. 너희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고. 북쪽은 이미 끝났다고.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엄마가 임무 수행하려고 만든 가족이에요? 아니야. 은미가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처음엔 위장이었을지 몰라도 지연이를 낳는 순간부터 모든 게 진짜가 됐어. 너희를 사랑하는 건 연기가 아니었어. 한 번도.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말씀하세요?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성철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북쪽에서 사람이 왔어. 너희 엄마한테 다시 일하라고 협박했어. 너희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지연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저들 말을 듣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 자수하거나. 너희 엄마는 자수하기로 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처벌을 받겠지. 성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협박에 굴복하면 더 큰 범죄에 휘말리고 나중에는 너희까지 연루될 수 있어.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가요? 얼마나요? 모르겠어.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근데 상관없어. 너희만 안전하면 돼. 지연이가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는지.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셨잖아요. 준호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뻔했을 때 선생님 찾아가서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다 진짜였잖아요. 은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연이가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유롭게, 우리랑 함께.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터진 진실이었지만 이 눈물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끈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고 거실은 어둠 속으로 잠겼지만 네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성철이 불을 켰습니다. 이제 가야 해. 그가 말했습니다. 민국 형이 기다리고 있어. 은미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퉁퇴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23년 동안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같이 갈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집에 있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가야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래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성철은 아이들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가족 모두. 8시, 네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성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국이 보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국정원 서울 지부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평범한 일상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그리고 2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다고. 뒷자리에서 지연이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고마워. 은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 30분쯤 달려서 국정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있었고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민국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민국이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준비됐어?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아이들도 데려왔네. 민국이 지연이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민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가족이구나. 그는 성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내 동료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 5사람은 철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하얗고 깨끗했으며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은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고 뒤에서는 지연이와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국이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녹음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조사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은미가 의자에 앉았고 성철은 그 옆에 섰습니다. 지연이와 준호는 뒤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은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본명이 리은미 맞습니까? 네.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1994년 7월 15일 서해를 통해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파견되었습니까? 네. 질문이 이어졌고 은미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입국했는지,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누구와 접선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자수하기로 했습니까? 은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철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사관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은미에게 수백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대답했습니다. 평양의 훈련소 이름, 담당 교관의 이름, 입국 경로, 접선 장소, 암호 체계, 보고 방식.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한 달 뒤 기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죄와 제5조 자진지원죄였습니다. 2달 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 방청석에는 성철과 지연,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기소 내용을 낭독했고 변호사는 은미가 10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으며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증인으로 정육점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나와 은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일 은미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24살의 임무를 받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지난 23년간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작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다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리은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그중 2년은 집행유예로 하고 실형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준호가 소리내어 울었고 지연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미는 바로 수감되었습니다. 호송 전에 잠깐 가족들과 만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년 뒤에 나와요. 우리 기다릴게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사랑해.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매주 면회 갈게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우리 편지도 많이 쓸게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날부터 성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그는 차를 몰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은미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 지연이는 취업했어. 사회복지 쪽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준호는 법대 가고 싶대. 너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대. 은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게 자랐네.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은미가 나왔을 때 성철과 지연과 준호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자라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늘었지만 미소만큼은 환했습니다. 왔구나. 은미가 말했고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성철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이와 준호도 달려와 엄마를 안았고 네 사람은 봄볕 아래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육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었고 성철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 상가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은미가 김치를 담그고 성철이 밑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법대에 입학해 인권 변호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미가 만든 김치찌개가 김을 피워 올렸고 성철이 썬 배추김치가 접시에 담겼으며 준호가 사온 떡볶이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 후회해? 성철이 물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삶을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당신과 아이들, 이게 내 진짜 정체야. 성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23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거리의 불빛이 빗물에 반짝였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좁은 아파트, 평범한 저녁 식탁. 하지만 이것이 은미가 23년 전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함께 밥 먹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삶. 사람의 정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나 출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냉동고 속에서 나온 금속 상자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 서로를 지키려 했던 선택, 그리고 용서와 이해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 못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반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도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